네, 회장님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 노원포럼 회원이시면서 사법개혁에 굉장히 열과 성원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 원장님 박인호 원장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노원포럼은 역사가 한 16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오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때 그 화려한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을 조금씩은 이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멋진 강의 박인호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웬 치과의사가 무슨 사법개혁을 떠드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서초동 윤석열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떠드는데도 그 꿋꿋했던 모습에 질려가지고 도대체 사법개혁이 뭐냐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부한 게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360번 코너예요. 그 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서관이든 어디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렇게 에세이라든가 총체적으로 하다가 재밌는 책을 몇 권씩 발견하면서 이렇게 사법개혁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그 중에 이제 책 하나 소개하면 두 얼굴의 얼굴 사법노동단 이거가 뭡니까 이분 권서천 기자인데요. 이 사법농단은 아시죠?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법을 거래하면서 그 당시에 뭐 위안부 이것도 왜곡되게 판결하고 그러던 양승태 뭐 불법 많이 저질렀는데 결국 또 다 풀려났어요. 사람도 다 잊혀졌죠. 지금 윤석열이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한번 제가 쫙 펼쳐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부하게 된 계기는 한명숙 총리 모해유증 사건. 한명숙 모해유증 사건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이거는 한명숙 총리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4천인가를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증인만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 생각으로 다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악을 좀 취미로 했고요. 도봉구에서 옥신치과 광고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거 내용은 2년 전에 대학교 광교현 교육감님의 후원 아래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적으로다가 얘기합니다. 요즘에 검찰 개혁은 다들 신문지사보다 많이 들으시니까 그거는 좀 금방 아시겠죠? 수사기소 분리, 그 다음에 무슨 영장 독점을 폐지한다.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검찰은 정상적인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조국 혁신당도 검찰개혁 떠들고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떠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법원 개혁은 지금 현재 아무도 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연의 핵심은 법원 개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법원 시스템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강연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넣었어요. 형사 구조, 뭐 1987년도 문제, 법원 재판 잘못된 거, 검찰 잘못된 거, 이건 뭐 지문만 봐도 이렇게 알고 있겠죠. 오늘 요 페이지 내용이 강연 내용의 80%입니다. 80%. 여기서 잠깐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살아인전 사법제도가 간단히 말해서 수사, 기소, 재판이에요. 굉장히 쉽죠? 보통 사람들은 수사, 기소, 재판에 대한 아주 단순한 그 생각만 갖고 계시는데 수사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내사나 제보.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네,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제3자. 박수 한번. 내사나 제보. 이것도 많이 들으시죠? 검찰이 스스로 흘러가는 풍물이라든가 저기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조사하는 게 내사고 뭔가 그런 단체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모든 수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게 왜 문제냐? 그것을 설명하면은 이겁니다. 선진국은 내사나 제보 사건도 일정 기간 수사가 되면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은 수사를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우리가 이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당신을 조사했는데 당신이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 아니면 조사해봤는데 그냥 뭐 큰 죄가 아니라서 불기소를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을 캐비넷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공부하면서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입법화해가지고 내사 사건에 사안별로 예를 들어 뭐 기업 비리다. 그럼 최대한 수사기간 3년. 3년 뒤에 1차적으로 종료하고 당사자 통보하고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발표해라.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을 지금까지 방치해온 결과가 검찰이 무슨 큰 힘 있는 그 권력기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 기득권 요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저기 야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책임입니다. 이거 국민들도 빨리 이런 거를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은 제가 어디서 알았느냐?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임수빈 변호사인데 그 2008년에 유명한 그 KBS PD 고발 사건 아시죠? 광우병. 그 사건에 무리한 그 이 위에서 지시를 보고서 사표를 내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이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놀랍죠? 왜 이런 것을 왜 지금 언론은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요.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은 법원의 관할이에요. 그 대한민국은 검찰이 영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63년도에 박정희가 일서 헌법에 집어넣어놔. 그래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돼. 경찰이 수사해봐야 영장을 법원에 직접 모든 나라가 수사기관이 바로 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하지 검찰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또 힘을 실어줘.
이런 것을 또 박정희는 헌법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요, 이 만주국 헌법을 익히 잘하고, 만주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하는 데는 요 시스템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 헌법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수사 기소를.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기득권들이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 난 이 헌법에 이거 사법개혁을 방치하는 알박기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대한민국은 내사 사건이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검찰 영장 독점은 전 세계에 없는 제도인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왜 못합니까? 검찰이 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가 계속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아주 검찰의 힘이 이 두 군데에 집중돼 있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입법사항이고 이거는 개헌사항이에요. 개헌. 그래서 이번에 저는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 때 그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빨리 이거 고쳐라. 1순위. 저는 개헌을 한다면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자, 그 다음에 기소. 대부분이 기소는요, 모든 나라가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사인소추. 사인소추는 뭐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검찰 필요 없어. 바로 법원에다가 기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인. 제도가 다양하다는 거. 그러면은 이것만 있더라도 웬만한 우리가 법률가라든가 권리기관에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경찰, 검찰 수사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다 바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사인소추예요. 또 하나는 이 기소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은 검찰한테 처음에 기소권을 준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걸 대배심제. 그러니까 배심제는 두 가지입니다. 기소 단계에서 24명의 시민이 모여가지고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다가 기소할 수 있는 게 대배심제. 그 다음에 재판에 넘어오면 12명이 유죄냐 무죄냐를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소배심제. 그래서 대배심제, 소배심제가 원칙이고, 이 검찰 시스템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검찰 기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대배심하다가 검찰한테 그냥 맡기자, 이래서 만든 제도지 이게 원래 원칙이 아닙니다. 더 웃긴 거는 처음에는 기소법정주의, 죄가 있으면 고소하고 죄가 없으면은 풀어주는 게 기소법정주의인데, 기소편의주는 죄가 있어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기소편의주의예요. 독일은 기소법정주의인데 독일의 제도를 일본으로 놓으면서 일본 놈들이 기소편의주의를 바꿔. 그것을 대한민국에 흡수한 것이 기소편의주의예요. 그래서 검찰 기소편의주의가 기소에 당연한 제도인 줄 알지만 그것은 제일 나중에 생긴 제도고, 원래는 배심제. 일본같이 시민검찰심사위원회, 불기소했을 적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소까지만 맨날 들여다보기 번거로우니까 불기소할 때만 수사로 쓰는 시민검찰심의위원회, 일반 시민에 의해서만 구성이 됩니다. 프랑스같이 사인소추도 있다는 거.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제일 검찰한테 유리한 기소편의주의만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서도 이것도 뭐 검찰을 위한 제일 알짜배기, 이것도 알짜배기. 자, 제일 중요한 재판. 우리는 법률가에 의한 재판만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헌법에 재판은 재판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전 세계에서요, 재판을 재판관에 의해서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해. 이것도 원래
일본에서 메이지 헌법은요 법률가에 의한 재판만 합니다. 그걸 수입했어. 일본은 미군정 7년을 거치면서 고칩니다. 그 재판은 아니더라고 이 일반 국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고쳐요. 대한민국만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사, 기소, 재판 모두 다 법률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선진국은 치안판사제. 이게 뭐냐면 옛날 영화 보면 보안관이 누굽니까? 주민 중에서 명망 있는 분을 그 지역에 그 판사로 모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법률가한테 맡기지만 대부분의 영국에서는요 치안판사로다가 사건의 90% 넘게 처리합니다. 나머지 10%만 법률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심죄는 아까 얘기한 재판을 배심죄 유죄냐 무죄냐는 일반 시민이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고 법률가는 형량만 하는 것이고 참심죄는요 법률가하고 일반인이 같이 병행해서 그 유죄냐 무죄냐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게 참심죄인데 이거는 독일에서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그 전에는 배심죄를 했습니다. 배심죄로에다가 참심죄로 왜 만들었었느냐?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1920년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권 운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르주아들이 배심죄로 하니까 이 적색 그들 표현에 의하면 적색분자들이 막 배션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재판이 뭐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사회주의권 운동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거꾸로 모든 사회주의권도 참심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르주아를 배제하고 재판을 구성하려고. 그래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개념보다 다른 나라 선진국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요것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에 사실은 거의 다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요 내용을 반복해서 좀씩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다가 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 검찰 내사 사건 문제점. 이거 인권 침해예요. 선진국에서는요. 세상에 내사했어. 조사했는데 이거가 기소하다 나중에 기소하자고 캐비넷에서 넣어놔. 잔뜩 쌓여있어. 표창장 사건도 몇 년 전 사건입니까? 2012년도니까 19년도면은 거의 7년 만에 들춰나가지고 한 거죠. 지금 이재명 선거법 그거 무슨 김문수 씨 몰랐던 거 2012년도 사건이에요. 그거 다 갖고 있다가 들춰내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사건 자체가 기소도 안 될 뿐더러 불법을 저질러서 기소한 겁니다. 하여간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어찌 보면은 이거 내사 사건 이런 것은 독재 시절 유신 시절 아니면 동독의 무슨 슈타지 뭐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지금까지 안 고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거는 야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 사법현실 OECD 국가 중에서 배심죄, 참심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 알고 봤더니 여기는 네덜란드가 그 작은 나라가 4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재판할 때 이게 4개 언어에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서 배심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적은 나라에 어떻게 4개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하여간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프랑스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 배심죄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책을 대충 이런 분위기로 다 읽어서 그 다음에 사법 신뢰도가 OECD 국가가 44개인데 우리는 46위. 그 다음에 선진국은요
1심 재판이 굉장히 잘합니다. 항소하는 비율이 10%가 좀 넘어. 대한민국은 항소율이 50%예요. 왜냐? 2심에서 마음대로 뒤집으니까 1심 재판이 그냥 부실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또 저기 법률가들이 조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부장판사 출신들은 전관 예우가 세요. 또 여기서 또 1심과 2심이 다르니까 또 그냥 대법관이 올려. 대법관 출신들은 도장만 찍어주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아. 이러한 시스템으로 다 싹 세팅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뭐 이거는요 두 얼굴의 법원 이 권서천 씨가 이 내용을 여기다 잘 써놨어요. 이 책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2심 재판을 되도록이면 선진국처럼 법률심이나 사후심 이렇게 강화시켜서 하면은 많은 부분이 1심을 제대로 재판을 하면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도 뭐 재판하다 보면 대법원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역사적으로다가 배심죄를 보겠습니다. 배심죄는 배심원 12명이 모여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 항소 금지로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유죄만 올라가. 유죄 올라가면 2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법률적으로다가 무슨 하자 이씨 재판했는지만 검토하는 법률심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은 뭐 하느냐? 법률을 적용했는데 이 법이 세월이 지나서 옛날 법이 구식법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판례를 좀 바꿔야 되는 케이스만 대법원에 올립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요 1년에 80개 정도만 재판해요. 판례를 바꾸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재판을 안 받습니다. 미국은 사실 2심에서 다 끝나요. 3심제가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3번 재판한다라고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다 떠들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더 자세하게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3번이나 노력합니다.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저는 이솝 우화에 빵을 잘라주고서 네 빵이 맞네 내 빵이 맞네 싸우면은 그걸 뜯어먹는 이솝 우화 있죠.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심이 잘못됐어. 그럼 2심으로 와봐. 2심에서 또 뜯어먹고 또 조정이 잘못됐네. 한 번 더 뜯어먹고. 저는 그러한 이솝 우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1심 재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심죄를 도입해요. 배심죄. 2심 재판관이 1심 재판관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대한민국은 경력이 많아서 2심 재판관이 배치해놓고 2심 재판관 출신들이 전관 예우가 세고 다시 또 1심과 2심이 결과가 다르니까 3심으로 올려가지고 대법관들이 더욱더 큰 권한을 갖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정착이 됐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에 올라가는 상고 건수가 1년에 약 4만 5천 건이야. 4만 5천 건인데요. 또 지네들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70%는 아예 대충 밑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냥 싹 기각 안 봐요. 대충 보다가 안 보고 나머지 30%만 보는데 요때 웃기는 게 뭐냐면 변호사를 대법관 출신을 쓰면은 여기서 카트 안 되고 이 비율이 10배예요. 통계를 잡으면. 그래서 대법관 사건을 올리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조건 찾아야 돼. 그래야 요 70%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확 줄어요. 이게 숨겨진 야발꾼들이야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거가 다 이 책에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언론에서 떠들고 이런 걸 고쳐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70%를 빼고 나면 15,000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13명인데 행정처장 빼고 12명이야. 그러면 사건을 분담하면 1인당 3,000건입니다. 1인당 3,000건. 그러면 얼마나 로비가 쉬워요. 그 1인당 3,000건이니까 한 사람씩 배분해 놓고 네 사람씩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내가 그 사건을 읽어봤는데 결론을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아 그래? 하고 도장 찍었는데 딱 5분 걸린대.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요 사건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라가면요 1인으로다가 집중되고 그 사람한테는 로비만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까지 올라간 사건은 금액이 커요. 민사 같은 경우. 형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돈잔치 하는 시스템이 자 선진국은 보십시오. 대법원은 1년에 미국 같은 경우 80건밖에 안 합니다. 80건이 무슨 로비야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정말 황당한 시스템이 됐다. 특히나 이제 또 검사들은요. 아이고 저기 박은정 남편 이거 사건 아시죠? 검사 그만두고 20억을 벌었어. 그래서 막 언론에서 이제 박은정 욕하려고 올렸더니 박은정 좀 뭡니까 조국혁신당 의원이고 대단한 저기 않습니까? 아 우리 남편이 전관일을 안 썼기 때문에 20억 번 거지 썼으면은 4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욕하지 않은 게 아니야. 왜냐면 검사 중에서 그분은 진짜 전관을 안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뭐 건당 뭐 한 500 정도씩 1,000만 원 정도만 했는데 대부분 뭐 검사 출신들은 한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았으니까 좀 전화도 하고 한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검사는요 그 뭡니까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받을 적에 불구속 수사해달라 이것만으로도 또 돈 몇천만 원씩 들이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 영장 독점만 빼더라도 검사 출신의 전관위원은 절반으로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수사만 못하게 하더라도 다시 또 절반으로 줄고 아주 그 선진국형으로다가 그 두 가지만 뺏으면 돼요.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나 문제는 이런 재판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재판 시스템은 아무도 좀 거론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지금 보십시오. 대법관들이 이재명 우리가 빨리 재판해가지고 유죄 때리면 너 그 대통령 비서권 박탈이야. 이걸 한번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안중에 없어. 한번 우리도 힘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대한민국이 뭘 고쳐야 되는가는 그냥 뭐 금방 눈에 불 보듯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1980년도 헌법에 알박기가 돼 있어요. 첫째, 두 번째 법관에 의한 재판 헌법 27조 1항. 두 번째 12조 3항은 검찰영장 독점하는 거.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다양성.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다양성 있게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근데 또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얘기 안 하셨어요. 뭐냐면 재판소원 기능.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그 학자들과 그 제야 그 법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이 잘못된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 기능이 부여돼야 돼요. 1987년도에 요 세 개가 알박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법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개헌을 하고 내년도 이후에나 사법개혁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서 사법개혁 이 세 개를 열심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개헌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계속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세 가지를 꼭 고쳐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고,
서양의 재판의 역사는 배심죄입니다. 배심죄. 참수죄는 아까 얘기했죠. 나중에 1920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건 사회주의권도 다 배심죄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참심죄에서 배심죄로 돌려요. 근데 걔네들이 또 배심죄 핵심적인 기능을 빼버립니다. 그건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민사재판에는 배심죄보다는 참심죄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은 배심죄, 민사는 참심죄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부정이 있어. 그러면 재판관 한 명에 회계사 한 명을 재판관으로다가 채용해서 같이 재판합니다. 특허 문제 한다. 그럼 재판관 한 명에 이 특허 관련 전문가를 재판관으로다가 모셔서 참심으로 재판합니다. 공정한 게 아니라 재판관들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죠. 대한민국 같은 거 다 지네들이 한다고 해요. 요즘에 무슨 뭐 컴퓨터, 특히나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요, 무슨 컴퓨터 기술을 지가 공부해가지고 다 설명해. 그러나 컴퓨터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내용 다 틀리다고 그래.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가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도는 선진 제도에는 우리가 듣기에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듣기도 법률가도 법만 좀 알지 나머지 무식해. 이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도움을 받아서 재판하게끔 하고 우리도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헌법이 법률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헌을 하고 나서 나머지 거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재판소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관을 딱 분리시켜 놓고 한 것이요. 전두환 측의 작품이에요. 80년도 헌법에서 마지막에 쟁점했을 걸랑이요. 전두환 측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일반 국민들도 모르니까 아유 그러면 뭐 그냥 헌법재판소하고 일반 대법원하고 그냥 분리해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 내용은 여기 이 책 여기 안 가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책을 전수조사하다가 하나씩 발견하는 거 하나씩. 엑기스만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다 생으로다가 그냥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읽은 거예요. 꾸역꾸역. 여기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사실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 많지가 않고 서로가 또 이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안 해. 도리어 이런 건 뭐 김웅이가 떨었어. 이건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김웅하면 국힘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정보가 있는 거야. 그 책에 검사 내지는 책 많이 팔렸잖아요. 거기에 이거 내용 써놨더라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합니다. 검찰장 독점 폐지, 배심죄 도입. 이거는 법률가에 의한 재판을 폐지하는 거, 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성과 재판소 기능 부여. 하여간 그 검찰영장 독점은요, 이승만 시절에는 법률 상황이었었는데 박통이 1960년도에 헌법에 이 조항을 넣었어요. 박통도 비상한 면이 있는 겁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자꾸 반복돼서 내용이 있는데요. 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걸 얘기합니다. 검찰 불기소. 우리는 검찰은 기소하고 명예를 얻고 불기소하고 돈을 번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듣죠. 그러면은 선진국은요, 검찰이 불기소하면 그 사건을 피해자가 검찰을 빼고 법원에다 재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 검찰은 손을 떼야 돼. 그러면 재판에 넘어가면 공소유지를 그 국선 변인을 사서 신청 넣을 수 있어요. 검찰은 더 이상 손을 못 떼. 준혁이가 기소 안 된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완전 손을 떼라가 선진국 시스템이야. 대한민국은 이거를 검찰이 계속 물고 늘어져요. 요거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2심 재판을 사후심이나 법률심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일본은 그래도 사후심. 우리는 2심을 속심이라고 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났어.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야. 연결해서 한다라는 의미로 속심, 2심 재판을 해요. 왜냐? 2심 재판이 1심 재판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1심, 2심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이것이 무슨 항소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에서 진짜 잘못했으면 그것을 증명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지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2심 재판이 권한이 더 세. 그 시스템이 돈 벌기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게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안판사제. 이거 영미법에서는요. 6개월 미만의 그 징역이나 민사 3천만 원 이하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재판을 이렇게 재판관이 돼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전 소액 재판을 2번 가봤지만 도떼기 시장이야. 판사가 한 달에 1,200건을 처리해. 하루에 막 50건, 60건 그래서 가서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뭐 5분 재판하고 해서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요. 아니 치안판사 일반 국민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4건, 5건 그래서 한 사람씩 자세히 얘기도 들어주고 왜 사기를 당했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 이런 거 다 재판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로 다 재판관이 되는 치안판사제. 이거에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도 헌법을 바꿔 할 수 있어.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치인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지원하는 거. 이거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건에서 5건 정도 자원봉사 형식으로다가 그 교통비하고 실비를 제공받고 재판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부업삼아 할 수 있습니다. 부업.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임기가 1년 반에서 2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총 재판받은 건수 한 70건, 80건을 막 책으로도 내고 익명 처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판을 했다라고 수기도 쓰고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지만이 그걸 바탕으로 법률가들한테 너네들도 우리가 이렇게 일반인들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요. 치안판사에서 했다가 불만이면 항소하면 돼. 당신은 저 법률가한테 재판 받아봐라. 근데 영미법에서는 이게 항소율이 1%도 안 돼. 아까 보셨죠? 우리 재판관 나오면 항소율 20만원이 50%라고. 선진국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서 빨리 좀 눈을 뜨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서 지금 막 이 훌륭한 국민들이 막 이런 데 관심 가져가지고 한번 열정을 쏟아서 저만 해도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싶네. 근데 또 치과에서는 다른 데서요, 저 법원 영미법에서 못하겠더라. 의사하고 몇 전문 직종은 막아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선입감에 의해서 일반 사람 편하게 대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플리바게닝과 디스커버리를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게요. 이게 배심죄의 핵심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반복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급죄 잘못된 거다. 선진국에서는 배심죄이기 때문에 2심이 법률심, 3심이 판례심. 3심이요 1년에 몇 건 안 해요. 판례심이니까 대부분 2심에서 끝나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대부분 1심에 집중해 사건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배심죄는 안 하지만 2심이 4, 5심이라 해가지고 2심에서 1심을 바꾸려면 지가 증명을 해야 돼. 2심에서 이게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평가 안 받아. 1심은 너네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할래. 근데 2심이 더 1심을 아무 이유 없이 눌러. 잘못된 거걸랑요? 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이제 반복돼서 이제 설명한 거고, 이 파일은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한번 사후심을 한 적이 있어요.
일제 때는요, 속심이 아니라 복심. 1심 재판을 2심에서 돈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심이라고 합니다. 사실심. 1심 재판은 초판사를 배치하고 2심 재판은 경력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일제시대 하던 거와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해방 후에 군정기에서는 2심을 아주 엄격하게 못하게 합니다. 거의 2심 재판을 끝내버려요. 그러다 다시 이전 54년도 형사소송법 제정 후에 61년도에 4, 5심을 합니다. 1심을 역량을 집중해라. 2심으로 올리는 것은 항소 이유서라든가 어렵게 만듭니다. 2년 해봤더니 너무 힘든 거야. 다시 돌려.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때 돌린 게 뭐냐면 우리가 재판 역량이 쌓이고 좀 더 발전하면 이렇게 다시 하겠다. 해놓고 이게 벌써 60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면 내가 봐서는 법률가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때 이렇게 해놓고 아직은 재판 역량이 안 돼서 다시 옛날처럼 일제시대처럼 돌려놓고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약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선진국은 검찰의 불기소하면 무조건 손을 다 떼는 거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검찰은 더 이상 소송 못 떼. 그런데 50단계 형소법 할 적에 검찰 불기소를 고등검찰 한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불기소해서 항의하면은 지방검찰이 이제 불기소했으니까 고등검찰로 올려. 똑같은 놈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봐주겠다. 그래 놓고 검찰에서 재정신청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저기 고양이한테 칼자루까지 쥐어준 거지. 이렇게 만들어. 선진국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62년도에 자기들도 미안했던지 공무원 피해 사건은 재정신청을 받아줘. 공무원 피해 사건은요. 공소편으로 이건 선진국처럼 한 거죠. 공무원 피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간 거. 아니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검찰했더니 검찰 다시 로비해가지고 무마된다. 자꾸 진정이 들어가니까 유신헌법제는 아예 검찰 불기소의 종결. 그나마도 없애버려. 그 유신 시설을 그렇게 지내오고 나중에 이제 87년도 돼서야 검찰 항고제 공무원 피해 재정신청. 2007년도에 이제는 고소사건, 고발사건은 아닙니다. 아까 했죠. 고발사건은 제3자. 모든 시민단체 고발한 거는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심사해가지고 재정신청할지 말지를 증거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BBK 사건입니다. BBK 사건 얼마나 증거 명확해. 그런데 재정신청 안 받아줘. 그 대신에 이제 고소사건은 재정신청을 받아주는데 진짜 웃기는 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지 않습니까? 공소권을 검찰로 가져가. 선진국은요 한번 불기소하면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좋아. 그러면 검찰로 하되 검찰에서 재판할 적에는 우리가 공소권을 우리가 맡아서 봐줄게 이러는 거예요. 봐주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지네들 불기소해요. 이렇게까지 국민들 상대로 장난질을 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검찰 불기소 처리에 아주 다양한 아주 그냥 웃기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이제 사례입니다. 이제 공소남용, 정해주사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유성 이런 것도 기소 유예권인데 그걸 기소해서 공소남용 이거는 대법원에서 공소남용으로 이제 아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 한명수 총리 사건도 그렇죠. 공소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검찰 불기소 끝낸 거 BBK부터 시작해서 부산저축은행. 이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대장동하고 연결되는데 이거 검찰 불기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피해기 쩌글쩌게 끝낼 수 있는데 불기소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윤석열은 2002년도부터 중요 사건에 다 불기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의 그 관여한 사건만 해도 한 50개 해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책으로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한다가 이제 정리하면 또 그것도 대한민국 저기 알 수 있죠. 객관의 의무 불이행, 뭐 성폭력 사건에서 유전자 검사를 누락시켰어요. 이거는 내가 봐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무중죄 수준으로다가 처벌합니다. 검사를. 근데 대한민국에 아까 얘기했죠. 재판소원. 이거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이런 것을 민원을 넣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객관의 의무고 처벌해야 된다. 또 아니면 판사가 저 재판이 잘못됐다. 그래서 판사는 저 독일과 같은 경우는 저 뭐 법률 왜곡죄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하죠. 간단합니다.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다 생기지 않은 사건인데 대한민국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고치면 돼요. 근데 아까 헌법에 걸려 있죠. 법률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서 이제는 배심죄 선진국 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배심이란 걸 하면은 금방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검사 출신인데 야 배심죄라고 해서 뭐 만병통치냐? 배심죄가 뭐 장점이 뭐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나 법률가나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이성적인 능력은 똑같다는 것이 선진국에서는요, 증명된 바이고, 거기다가 그 일반 시민의 12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조작과 위증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배심죄를 설명하다 보면 딱 떨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저기 뒤에가 있구나. 오제식 맞습니다. 네네.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거 오제식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배심죄에 관해서 이 얘기 다시 이제 반복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1심, 2심, 3심 해가지고 1심에 1명, 2심에 3명, 3심에 4명 시간이 2, 3년 길게 늘어지면서 이 판별하는 것과 배심죄로다가 1심에서 정확히 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이 고찰을 좀 해서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에요. 사실에 인정한 증거에 의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범죄 사실에 인정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는 선진국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진짜 법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인종차별 없어요. 다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세 번째 이게 대한민국만 있어요. 자유신중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해야 한다. 이건 대한민국만 있는 겁니다. 왜 있겠습니까? 배심죄나 참심죄를 안 하니까 있는 거예요. 배심죄는 증거의 증명력은 배심원이 결정한다. 유죄냐 무죄냐. 참심죄는 법관과 시민이 협의해서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재판은 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관한테 자유심중주의.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배심죄가 되면 이것을 갖다가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이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선진국엔 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한다예요. 양심은 내 마음대로 한다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사소송법이 고쳐야 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그래서 모여서 좀 드루킹, 정경심 표창장 위조 이것도 증거 없는 거예요. 검찰이 그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인쇄하는 거기서 각자 표창장을 각자 학과별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위조한 증거라고 막 들이밀고 노회찬 씨도 이거 뭐 다 저기 그
이거는 저기 노회찬 씨는 사건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 뇌물 받은 거 고소했는데 그 밖에 나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통신장애법으로 도리어 노회찬의 국회의원 저기 박탈했지 않습니까? 참 알고 나면 너무나도 정말 코레일리오 승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심이 재판을 잘했는데 끝까지 대법원에 올려가지고 바꾼 거. 키코 판결도요. 선진국에서는요. 이거 저 중소기업한테 유리하게 나올 건데 대한민국만 대법원에서 뒤바뀌어가지고 다들 그런 거고. 하여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빨리 이런 게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저기 공직선거법 후보자 명예 이런 거 있죠. 후보자 비방죄 뭐 허위 사실 증명죄 전 세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기 민주당도 책임져야 돼요. 왜냐 민주당이 만든 법이에요. 뭐 열린 우리 당 시절에 그 당시에 저기 호주에 있는 법을 갖다가 호주의 법에서는요 그 허위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선거법에 뭐 처벌한다는데 기준이 높걸랑요. 근데 허위면서 명예훼손인데 대한민국은 허위나 명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게끔 만드는데 여기는 또 폐지됐어요. 호주에서 만든 법인데 호주는 없었고 전 세계 우리가 유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공직 선정이 된 사람은 탈락시킨 나라가 대한민국. 이거는 지금 또 저기 국힘 욕할 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도 정치 차리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떠들지 마시고 법이 너무 좋은 말 그 판사들에 의해서 왜곡돼서 한다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법도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이거 웃기는 게 판사가 잘못하더라도요 의도까지 증명이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 이거는 빨리 저기 헌법재판관의 재판소 기능이 있어져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안 고치고 있는 여러 가지 판례가 많은데 특히나 이런 사건 그 저 판례가 법률처럼 적용돼서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가 돈을 받았다 나중에 또 배상을 줄여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와가지고 이거를 보상금 반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과거 법 적용했던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저기 그렇죠. 왜 판례는 그걸 적용 안 하고 왜 판례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다시 돈을 토해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빚더미를 만드는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인권 침해예요. 이것도 한동훈이 나중에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욕먹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묵묵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알게 되고. 진짜 제가 화병 안 난 게 다 여기 괜히 뭐 이거 이런 책 절망의 재판소 이게 우리나라 얘기 아니라 일본 얘기예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똑같아. 하여간 이런 케이스는 소개했고요. 3심제 헐다 이해하셨죠? 3심제가 잘못됐고 선경욱처럼 빨리 1심을 강화시켜서 2심 법률심으로 하면은 3심은 8심만 해서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재판이 1심이 아주 개판 이유가 1심 그 경력도 낮은 사람 배치하고 2심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2심 판사도 그러면 2심 가서 더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권하고 2심이 높은 비율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리어 2심 판사를 2심으로 돌려보내고 2심을 새로 막 공부한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법률심을 하게끔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업무 가중이 이렇다. 70% 심리 불속행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관예우 역사. 법률가를 첫째 너무 적게 뽑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헌법 때 그래도 법률가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전쟁 종전 이후에 변호사들이 많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검사나 판사가 되면은 평생 직장 개념 이게 있어가지고 대부분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도리어 분리돼서 전관 예우가 없는데 우리는 이승만 시절에 1년에 30명
박정희 씨는 70명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 전관이야. 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관대우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스템도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거. 전 세계 공통이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배심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사건의 95%를 재판을 안 하고 끝냅니다. 뭐냐면 증거나 자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 구제를 기소 단계에서 해요. 대한민국은 피해자 구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1심 판사 끝나고 1심 재판이 끝나고 가해자가 합의하자. 2심에서 좀 형량을 줄이게. 근데 여기 미국은 플리 바게닝에 피해자 가해자 합의를 하고서 합의가 되면은 걔들은 사건별로다가 형량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30% 40%를 깎아줘서 재판 안 하고 95% 처리하고 나머지 5% 중에서 재판관 재판이 2%고 배심죄가 3% 해요. 그래서 배심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근데 저는 재판관 재판을 할래. 나는 배심 재판을 할래. 이것을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는데 배심죄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재판관 재판을 신청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고요. 편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의 권한입니다. 배심원들의 권한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역사에서 이 사건이 남들 배심죄가 오제 심슨 범인인데 풀었다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범인을 풀어준 게 아니라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찰관들이 의욕 과잉에 막 증거도 조작하고 무리하게 막 여러 가지 증거를 모집하는데 불법 수집된 증거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재판관들이 재판 자체를 보이콧한 개념으로다가 받아줘야 되지 범인을 놓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인이 심사위원을 알아서 민사 재판에서 져요. 그래서 재산을 거의 다 뺏깁니다. 재산을 민사 재판 3천만 불 뺏기고 변호사 비용은 300만 불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3,500만 불 했었는데 거의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플리바겐이 아까 얘기했듯이죠. 95%를 이때 연방 대법원에서는 1970년에 합헌을 했고 이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그러니까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회에 복귀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플리바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검찰이 기소총이 되면 진짜로 해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가 인권 침해가 없었나 조사하고 원래 검찰의 기능은 훌륭한 겁니다. 이런 데 집중돼야 되죠. 자기네들 법을 공부했으면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심원들의 기능이 뭐냐면은 미국 역사가 300년, 250년, 3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거 금주법 시기에 술 팔다 걸렸으면 유죄일 것 같죠? 배심원들이 무죄 내립니다. 무죄. 이거 생계형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불법 낙태.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네. 무죄. 베트남 전쟁 징집 기피자들 그 판사가 결정 안 합니다. 배심원들. 이거 들어보니까 쟤는 어머니 연로하시고 집에서 도와야 되겠다. 무죄. 하여간 미국 역사에 이 법이라는 칼을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쥔다라는 개념에 그것이 주리 눌리피케이션, 배심원의 권한이에요. 이래서 미국 배심원하는 나라는 배심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배심원 한번 겸한 사람들은 법 필요 없어. 우리 판단이 법이야 라고 주장할 정도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인과 러시아에서는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약간 까다롭게 했습니다. 배심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약간 까다롭게 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검찰 항고를 해가지고 실정법은 2심 재판에서 재판관의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약간 편법이죠. 배심제의 중요한 역할을 뺀 거죠. 이렇다는 거. 30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배심제로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주의권 이런 사람들 배제하기 위한, 또 사회주의는 또 부르주아들 배제하기 위한 그런 참심이었다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도입된다면 배심제와 참심제 중에서는 배심제가 낫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되고, 특히나 황원석 그 교수님 뭐 이런 책 이런 데 다 그런 걸 저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배심제 각 나라 평균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 보통 그 배심제 하면 12명이 이제 합의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평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12명이 다 합의시키려니까 6%가 재판이 안 돼. 다시 배심을 다시 뽑걸랑요. 근데 이거를 영국 같은 경우 12명 중에 10명만 동의하고 결정한 거 하자 했더니 미평결이 4.8% 줄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더 줄여. 유죄는 3분의 2.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죄는 3분의 1, 무죄는 2분의 1. 과반수. 더 줄어요. 그러니까 평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줄이지만, 그렇지만 재판권이나 재판보다는 그래도 이 정확도가 높다. 이런 거를 조금 다양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일본은 뭐 참심제도 도입했는데 좀 이상한 제도. 일본은 사법개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번에 개헌운동과 더불어서 저는 아시아권에서 진짜 훌륭한 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광분해가지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인식이 됐으니까 열심히 이제 이걸 목표로 해서 이제 열심히 한번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법원도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연방 대법원을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한 140명의 대법관이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요. 특히나 노동 대법원은 일반인들을 저 대표자를 갖다가 법관으로 앉혀가지고 재판합니다. 프랑스 백수. 지금 대한민국 같은 대법원에서 모든 권한을 지려고 대법원장 권한이 몰아져 있는데 다양하다는 거. 각 미국은 주마다 또 대법원이 존재하는데 대법원장하고 감찰 다 저 공선제 선거로 뽑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우리나라만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뭐 대립법이니 뭐 영미법이니 하는데 이제는 서로 섞여 있으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고, 대립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분리돼서 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분리돼가지고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룬다는 거. 그 정도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 책 진짜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눈을 떴고요. 최재양 선생님 직접 만나뵈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감사 인사도 했고 지금도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제가 눈뜨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이거 임수빈 검사 이 책을 통해서 검찰의 문제점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알게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두꺼운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대법원 우리나라 역사의 내용, 유신 시절 이런 거 법의 비교로 알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법학의 윤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하나만 말해드리면 그 뭐 성공 보수라 해서 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형사소송의 성공 보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도 판결했어요. 불법이라고. 근데 불법이 안 나라가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성공 보수를 인정하되 재판할 때 법원에다가 신고해야 돼. 예. 나는 얘를 변호하는데 내가 이기면 얘가 나 얼마 주기로 했어 하고 법원에 등록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성공 보수가 금액이 작아요. 우리 돈으로 따져가지고 200만 원 이하.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사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금 뭐 우리는 검찰은 뭐 무죄가 나도 1심, 2심, 3심 올릴 수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만 그래. 배심죄는요, 1심 무죄면 검찰 항소 금지라서 종결. 참심죄는 2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찰에서 종결. 그러면은 계속 불만이 있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재심에 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대한민국은요, 무죄 나와도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번 사건 보시죠. 이재명 사건 1심 유죄, 2심 무죄입니다. 이걸
대법원에 올려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원 합의체는요 과반수로 다 유죄냐 무죄냐 가려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선진국은 유죄가 올라가가지고 과반수로 다 무죄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대한민국 무죄 사건 올려가지고 과반으로 다 유죄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악랄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좀 이재명을 협박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법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사건에서. 그래서 검찰의 무제한 항소리를 입법으로다가 빨리 막아야 돼. 이거 대선 끝나면요. 이거 먼저 제일 완전 헌법 개정 사항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법 요구인데 아마 이거 수사청 설치, 기소 분리, 지방자치 이거는 할 겁니다. 둘이서. 이것도 분명히 저기 민주당하고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이거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재판소 기능 부여. 이거 아무도 아직까지 안 떠들고 있어. 여러분은 아셔야 돼. 재판소 기능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심이 무죄가 나면 검찰 항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해서 이 1심을 감화시켜줘야 돼. 제 말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앞으로 요 두 가지를 이제는 요구해야 된다. 대선 끝나면. 근데 이게 좀 민감한 상황이 올라가요. 헌법재판하고 대법원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도 좀 안 떠들고 있는데 대선 끝나면 이거를 빨리 이거는 개헌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개헌 이후에 바뀌어야 될 것과 입법상으로 빨리 요구할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여간에 강의 내용 요약은 반복이에요. 감사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따지고 있어요. 뭐 어떤 거? 제가 직접 민주주의 시민연대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들의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소환제도 들어가야 되고 발안제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빠지셨잖아요. 그거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좀 다른 거죠. 나는 사법개혁에 사법개혁에 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분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뭐 일반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살던 캐나다에서는 공소 시효가 특별한 그 중대 범죄 사건, 살인이라든지 이거에는 없거든요. 저희도 이제 없앴어요. 예.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인이나 한국계나 외국에서 현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적에 심지어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한국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한국 판사들의 형량성과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문의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요. 또 좀 이렇게 세분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겠는데 그건 조약의 문제이고 국가 간의 조약도 이제 입법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그거는 합의된 문제라서 국내 법이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한 관한 문제. 근데 제 질문은 한국의 판사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 너무 약해요, 형량들이. 그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양형 기준제가 있어가지고 제명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대한민국 그것도 입법화해야 돼요. 아직 우리도 그런 거 조항도 필요하지만 기소할 때도 그게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내사 조사할 적에도요,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비한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죠. 저기 용 참심죄 이런 건 처음 들어보고 그러는데 다 일본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참심죄 지금 쓰고 있는 단어의 70%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제도를 수입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고 간단히 얘기해서 독일에는 분명히 배신죄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헌법을 갖고 오면서 배신죄를 이또 희흡을 막 빼요. 아니 제도가 아니고요. 그 용어 자체를
법률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일본 비율이 몇 프로나 정도 되는 아, 그 많죠. 많은 건 아닌데 굉장히 많죠. 거의 다인가. 하여간에 뭐 지금 그 많이 이거 순환운동으로 다 줄이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그 지식의 영향이 대단했죠. 그 네덜란드, 독일 같은 데서 흡수하면서 모든 단어를 다 저기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법률 용어 다 일본에서 한자말 만든 거죠. 아니면 뭐 그건 좀씩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가 저기 미국 같은 데서 영어로다가 재판 받아 보면요 어려운 용어 많지 않습니다. 영어는. 영미법과 그러니까 우리 대륙법이 독일하고 일본에서 가져온 법들이 많고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그 너무 구두지 마시고 일단은 영미법은요 그 영국과 미국 위주로다가 만들어졌는데 판례 중심. 저기 대륙법은 로마 시대 유스티니아누스 대법 그 접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법전 그렇게 이제 뿌리가 되는데 그 영미법은 그 국왕이 순회하면서 만든 여러 가지 판례를 사례로다가 판례가 정착이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헌법이라는 것을 정립을 하죠. 근데 각 나라가 이제 점차 비슷해져 갑니다. 굳이 따진다면 검찰 제도는요 영미법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필요해서 분리해서 만든 것이고 대륙법에서는 법원에서 자기네 업무를 분담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제도를 만들어서 대륙법에서는 뭐 지방검찰, 고등검찰, 대검찰,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그 틀이 만들어진 거고 영미법은 그냥 검찰청 하나예요. 그리고 영미법에서는 검찰총장을 다 직선제로다 뽑는 그러한 보안관, 영미법은 보안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대부분 검찰 업무를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아까 얘기한 그 플리바게닝 제도하고 그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검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검찰보다 그 기능을 맡기면은 그 업무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뭐 전관예우도 뭐 검찰 영장을 빼고 뭐 수사 기능을 빼더라도 검찰 자체가 갖고 있는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 검찰 출신의 그 전관예우는요 꾸준히 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탄핵 과정을 보면서 그 재판 과정을 보니까 녹취가 나오잖아요. 네. 녹취가 나왔는데도 왜 증인을 불러서 다시 그걸 확인하고 뭐 말을 번복하고 막 그러는지 녹취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거 하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증거에 대한 여러 법칙인데 그런 것까지 저는 문외 아니니까 설명 지금 아니 녹취가 증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드릴게요. 자꾸 증인 불러서 또 얘기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헌재에서 결론 난 것을 또 형법에서 형사재판에서 또 하고 똑같이 하고 그런 거는 제가 설명 못 드려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간소화됐으면 지금 뭐 공수처법이 뭐니 해가지고 분리돼 있는데 뭐 법조로다가 뭐 완벽하게 합리로다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희는 아까 얘기한 개헌 사항과 입법 사항 그 두 가지 몇 가지만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강경숙 조국 혁신위원 국회의원 그분을 친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보내고 피드백하고 그럽니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자료를 보내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배심제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국민 참여제 하고 있는데 결정 권한이 없어요. 헌법에 걸리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관에서 한다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그것에는 권한이 없고 판사가 참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헌법은 일단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헌법은 어쨌거나 헌법이니까 헌법 안에서 법률이 테두리고 하니까요 개헌을 하고 우리의 국민의 시민의 권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분리해충을 시킬 수 있어요. 다만 영장 독점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검사를 차출해가지고 수사 단계에 집어넣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질문사님, 우리나라 저희 법조단지들 가보면 지방법원들, 지방검찰청 건물도 비슷해요. 예. 크기도 비슷하고. 예. 근데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미국은 검찰하고 그 법원은 아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했잖아요. 네, 네. 검찰이 그냥 경찰에서 분리시킨 것이 영미법이고 네. 법원에서 빌린 것이 저기 근데 되고 이제 건물 같은 것도 같이 있고 그러나요, 미국도? 미국은 다르죠. 그렇죠. 검찰청하고 저기 법원하고는 출발지가 달라. 행정부에서 하고 소속이 다르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네. 법원 단지를 왜 그따위로 만드는 거 당연한 듯이 이렇게 그건 말하시다가 독일도 마찬가지죠. 대륙법이요. 대륙법이 검찰을 법원에서 분리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지도자가 뭔가 배려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좀 강화된 게 대한민국인데. 근데 그러나 독일은요, 그래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이 주민센터에서 재판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치안판사제도 재판은요, 이렇게 주민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서 재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안판사제도가 잘 약할까요? 시한판사제. 당연히 해야죠. 하기만 하면요, 할 사람만. 아유,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고. 저번에도 하면 1차로 신청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한 절반은 신청하실 거예요. 아니 막 불복하면 얼마나 좋은 게야. 한 달에 한 3번, 4번 대판 참여하고 수기도 쓰고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불복을 하지 않을까요? 불복하는 것도 대판 같은 거 하라. 물론 내가 더 잘해주는 거다. 아니 거의 법률가한테 가서 막 짜증부터 낼 거야. 너는 왜 항소해가지고 거냐? 벌써 재판관들이 짜증 낼걸요? 그러면 박영수 나왔을 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심을 강화하려면 저기 근데 너무 로딩들이 많다고 하는데 치안판사를 강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치안판사 법관을 좀 많이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참신원이 7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재판관은 10,000명, 2만 명이 안 돼.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재판소 좁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치안판사가 한 25만 명. 25만 명. 그러니까는 여기 웬만한 재판을 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법률가한테 맡기고. 인간이 약간 자기 개인 주관적인 게 좀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AI 쪽이 많이 대체할 거라고 하는 거. 그걸 AI 일단 맡기면 안 되죠.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벌써 AI가 하고 소액 재판만. 참고로 AI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 민사 재판은 법원 앞에 그 민간 에이주를 줘가지고 법원 재판에 10분의 1로다가 AI로 돌려서 합의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도 AI를 설치해놓고 와서 AI가 법인한테 어떤 피를 당했는데 그러면 AI가 그러면 재판결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서 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거 다 준비돼 있어요. 다 얘기되고. 다만 그거를 그냥 그 전 단계에서 참조 사항, 그러니까 입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죠. AI 아직도 믿으면 안 되고, AI는 지금까지의 추정물이지 앞으로 인간에 대한 그 미래의 얘기는 아니라서 그 AI는 저는 일단 반대고, AI는 참조 사항으로만 쓰고, 참조 사항만 써도요 많은 분쟁이 끝납니다.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에 그 예주 줘서 끝내게끔 하는 시스템, 미국 같이 그렇게 활용하고, 중국 같이 아주 재판을 줄이려고 가상의 재판을 보고, 그냥 재판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되 국민들이 서로 간에 참여하면서 서로 이렇게 동료의식을 느끼고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해가지고 상고를 나온 사람도 사법고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더 가능하죠. 지금 자꾸 로스쿨 잘못 정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야간 대학원도 있고 학비싼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를 바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2,000명 로스피드 학생 수를 시민단체 연구원대에서 3,000명까지 늘리고 그 1,000명 지분을 방송통신대학이나 저렴한 대학교에 설립해주고 상대 평가하지 말고 절대 평가로 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올려줘야죠. 독일은 1년에 10,00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요. 미국은 40,000명이 땁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노력해. 대부분 또 취업을 하지 변호사가 개업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 회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따면 그 취직이 더 쉬우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뜻한 바 있어 시민활동 하다가 경력직을 쌓은 다음에 검사에 도전하고 판사에 도전하는 것이 영미법이고요. 대리법은 아예 그 상위권 학생만 뽑아가지고 검사나 판사를 배치하는 게 대리법입니다. 이게 대리법이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절대평가로다가 좀 더 많이 뽑고 그 중에서 좀 우수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검사나 판사로 하고 나머지 공부에 시험 합격했는데 그러면 회사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 등등해서 법률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찬성하시지만 좀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웬만한 거는 다 이제 합의제로 처리가 되고 한 5%만 이렇게 치안판사 간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합의제가 잘 이루어지는 까다 저희는 사실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자꾸 재판소로 가고 기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배심 재판을 하기 때문에 배심 재판에 그 역량을 집중하게 해서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발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플리바게닝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도가 굉장히 치밀해요. 플리바게닝을 신청했다가 포기했을 경우 각종 그 경우의 수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증거를 갖다 무효하는 것도 종류가 많고 플리바게닝 책이 있다 머리가 아파도 다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깊은 문화 이러한 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리바게닝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배심원으로 세워놓고 청소년 재판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저놈은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이 더 잘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이거 들어가면요 다양한 문화로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면 그런 논문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읽어봐 주세요. 아까 얘기한 사이트 있죠? 사이트인데 거기 여기 있는데 여기요. 법원 판결문 검색 법원 도서관 사법정치연구원 이거하고 국내학술지 인용 세금 이런 데 들어가서 플리바게닝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거 파일로다가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한번 이런 걸 읽어보시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논문을 못 시킨 이유가 예를 들면 오늘 이거 유튜브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검사랑 그쪽에서 보고 이게 뒤에 이렇게 보복 같은 게 아니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거 이 영상 보지 않아요. 그래 아니 이런 데 들어보면요 의외로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법원에서도요 제가 얘기한 문제점을 다 얘기해요. 서로 그냥 변호사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한 거 다 얘기하면 똑같이 무슨 대법원 상고제 무슨 또 학술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4시간짜리 영상이 있길래 그거 일일이 한번 읽어봤는데 서로 이런 문제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전 세계 그 정책 다 자료 올라와 있고 다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하나씩 이거 취미 삼아 읽어보세요. 하나씩. 그렇게 한번. 학술적으로는 저렇게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 이제 바꾸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꿔야 되니까 제가 요 정도로까지 요약하고 정리한 것도 네.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알고 나니까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쌓이기만 하고 안 바뀌는 그런 현상이. 아니 그래서 아는 정치인분들한테 계속해서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보내고 계속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그렇지. 요구를 해야 결의하지. 우리가 별로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지 않게 제가 어렵지는 전달해요. 않은데 네. 이제 짧은 시간에 그걸 이해를 하려면 여러 번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에 될 줄 알고 되는 기대하에 그때 준비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 이런 얘기 꺼내봐야 스트레스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없어져 이게 가능하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왔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런 대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 참여제를 아마 공약에 넣을 것 같아요.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좀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런 분들이 박 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막 좀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독촉을 하고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기대를 겁니다. 대선 이번에 민주정부 잘 뽑아서 1년 후에 이제 개헌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묵혔던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해야 될지 우리부터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청원하실 때 서명이 필요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게 머리 아프게 들어주셔서 제가 맥주라도 간단히 드려요. 아이고 네 옮겨가지고 어쨌든 카카오에 홈페이지 있던데 가서. 아니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하여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인호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노원 포럼 회원도 계시지만 회원 아닌 분